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전에서 볼 수 있었던 국가대표팀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선수가 많았습니다. 권창훈부터 이동준, 조현우, 황인범, 그리고 김문환과 나상호까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에 나올 수 없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벤투 감독은 평소보다 조금은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비라인에 5명을 배치하는 전형으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었던 것은 수비형 미드필더인 정우영과 원두재를 중앙 수비수로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원두재의 경우에는 올림픽 대표팀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벤투 감독이 중앙 수비수로 기용했었고, 이번에도 원두재를 수비수로 뽑았기 때문에 원두재가 수비수로 나오는 것은 예상되었던 일이었지만, 보통 수비라인 앞에서 뛰어왔던 정우영을 수비라인으로 내려서 수비 숫자를 늘렸다는 것은 경기를 수비적으로 운영하려 했던 벤투 감독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선수 배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수비적인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수비라인을 깊숙하게 내린 상태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비라인이 내려가 있는 만큼 멕시코는 볼을 점유한 상태에서 공격을 진행했는데, 한국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서 침착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수비 조직력이 돋보였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멕시코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볼을 소유하고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볼을 전개하려고 했는데요. 정우영을 중앙 수비수로 내릴 수 있었던 이유도 평소에는 벤투 감독이 4-3-3 전형에서 정우영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다가 공격이 시작되면 정우영이 수비라인으로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들고, 여기서 한국은 정우영을 중심으로 후방 빌드업을 전개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벤투 감독이 3백을 사용한 것은 단순하게 중앙 수비 숫자를 늘린다는 개념도 있었지만, 중앙에 정승현이나 정태욱 같은 전문 수비수가 아니라 정우영을 배치한 것은 후방 빌드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수비라인을 내린 만큼 멕시코가 앞선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짧은 패스로 공격을 풀어나가면 당연히 멕시코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후방 빌드업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려 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멕시코의 압박이 계속해서 볼을 빼앗겼습니다. 특히 권경원이 있는 왼쪽에서 볼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왼쪽 지역에서 후방 빌드업이 어려웠던 것에는 전술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멕시코는 공격을 전개할 때 한국의 왼쪽 지역에 선수들이 밀집할 때가 많았는데요. 멕시코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로사노가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고, 선수 숫자가 많은 것을 활용해서 패스를 주고받는 것이 멕시코의 주요한 공격 패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멕시코 선수들이 한국의 왼쪽 측면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기게 되면 한국의 왼쪽 지역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첫 번째 득점도 권경원의 실수에서 나왔고, 권경원의 패스 미스가 계속해서 실점 위기를 만들어냈던 것은 권경원의 볼 처리가 불안했던 것도 있지만, 이처럼 멕시코의 압박이 한국의 왼쪽 측면에 집중되었다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쉬웠던 것은 멕시코의 압박이 계속해서 볼을 빼앗기면서도 짧은 패스를 통한 후방 빌드업을 경기 내내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려서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시도하거나, 황의조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떨어지는 볼에 대한 세컨볼을 차지하는 전략처럼 롱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시도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상대의 전방 압박이 약해지면서 짧은 패스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멕시코의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짧은 패스를 고집했기 때문에 멕시코 입장에서는 수비 뒷공간을 신경 쓰지 않고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벤투 감독은 멕시코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기보다 이재성을 중앙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멕시코 선수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멕시코의 압박을 풀어나오려고 했는데요. 다행인 점은 한 번씩 멕시코의 압박을 풀어나올 때 손흥민이나 황의조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워낙에 훌륭했기 때문에 한국이 좋은 찬스를 종종 만들어내기도 했고, 선제골까지 기록하면서 멕시코라는 강팀을 상대로 위력적인 역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압박이 전술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벤투 감독에게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또한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었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골 에어리어 앞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일렬로 배치되는 지역 방어의 형태로 코너킥 수비를 준비하는데요. 이러한 수비 방식은 득점이 발생할 수 있는 골 에어리어 주변에서 한국이 상대 공격수들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자리에 서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가 러닝 점프를 시도하면 상대 공격수들이 한국 선수들보다 좀 더 높게 뛰어오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멕시코 선수들이 러닝 점프를 시도할 때 한국의 수비수들보다 높은 타점에서 볼을 머리에 맞추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신체적인 조건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수비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국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팀들을 상대했을 때, 특히 월드컵에 나갔을 때는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수비가 한국의 약점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 코너킥 상황에서 불안한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지만,
벤투 감독이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별다른 전술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멕시코전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선수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멕시코라는 강팀을 상대로 3대2라는 접전을 펼쳤다는 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결과였지만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적인 방향성이 확고한 만큼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도 전술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